좋아요, 구독. 네, 사실 부동산이 단순히 산다라는 의미보다도 네. 이 구매자 아니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약간 눈치 싸움이다라는 느껴질 때도 있고, 이제 거기에 정부의 정책까지 한 방울이 딱 떨어져서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동산 문제, 이런 네. 부동 문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요즘에 좀 민심이 어떨까요? 그런 거 알아볼 수 있는 좀 지표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영향을 다 네,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사실은 미시경제라는 거야 이제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장에서의 거래도 중요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 활발해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자산금리 또 은행의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정말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사람은 빚 없이 자기 자산만으로 원하는 지역에 좀 욕심을 내서 사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대출을 얻어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비싸다. 그럼 내가 정말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모든 걸 다 부동산에 몰아넣어서 할 수 있느냐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다른 이유보다도 고금리가 되고 있는 고금리 상황이 이른바 지금 뭐 우리가 고3 수험생 무섭다 그러지만 지금이 고3 현상이에요. 그러게요. 딱 고물가, 네. 고환율, 고금리, 그래서 그다음에 고3이 고유가. 네. 네. 정말 힘든 해삼 상황이 인삼보다 더 무섭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 다 모여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워낙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그걸 또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울트라 스텝 밟겠다 이야기 전망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이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 거시경제상에서 네. 거시경제라는 게 좀 더 큰 규모의 경제 매크로 이코노미 네.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는 그것도 좀 빚을 얻어서 서울의 강남이든 똘똘한 한 채, 또 여의도가 됐든 네. 아니면은 마용성이든 노도강이든, 그런데 구입을 하기에는 좀 살짝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워낙 금리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더라도 네. 이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할 때 100보다 높으면은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거래가 돼야 가격이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팔려는 사람 한 사람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사람이면은 그건 네.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돼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9월 5일 기준으로 시간 좀 이전이긴 하지만 80.9, 100보다 낮아요. 네, 구매하려는 한 약 사람이 20% 포인트 가량 낮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정작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 그걸 빚을 얻어서 지금 나오는 매물이 대체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이면은 다주택자들은 있는 집 말고 여유분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걷어들일 만한 매수 능력이 되느냐, 거래 능력이 되느냐,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매매 가격을 보더라도 좀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도 더 좀 올라갈 수 있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상황이 판단이 되면 무리해서라도 다른 자산이라도 네. 또 변동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주식이나 주식이라던가. 이런 예금이라도 깨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1월 달에는 그래도 0 이상이었는데 네. 지금 우리 그래프를 보실 텐데 8월 마지막 주에는 마이너스 0.13이에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네. 부담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금 빚까지 얻어서라도 강남에 뭐 송파나 서초에 또는 경기도 인근에 상당히 좀 수요가 있는 또 역세권에 또 뭐 백화점 주변이 됐든 네. 간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좀 살기 그런 좋은 곳. 주거 환경 자체가 좋은 곳에 이 투자를 했다. 우리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는 사는 곳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기가 내 노후까지도 책임질 곳, 투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제대로 많이 올라갈까? 정말 2배, 3배 뛸까? 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많이 했다지만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뛴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 다른 부분들의 성과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게 성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금으로서는 구조적으로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만 놓고 본다면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조금 조정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우리 서울경제 TV를 매일매일 보시면서 우리 방송 덕에 우리 또 이렇게 신유정 앵커가 진행하는 방송들 많이 봐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되는데 일단 잘 우리 뭐 수능 시험에 나오는 거 외우기 좋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5글자로 외우시면 네, 돼요.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공다 그 다음에 규세완이에요. 공다 규세완. 어떤 공급은 많이 네. 많을다. 네. 그 다음에 규제와 세금은 완화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부동산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한테는 좋은 건데 무슨 말씀이냐? 지금은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다. 네. 그리고 270만 호 공급한다는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질문 하나 하셨는데 답변 다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네. 이게 앞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언제 좋아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부동산 도사가 뭐 10명이 와도 저도 뭐 배추도산소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사실 예측했던 대로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잡아주셨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지금 100 그렇죠.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고 예. 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까지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인데 이런 것만 봐도 그렇게 민심이 좋을 것 같진 않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지금 요즘에 좀 민심을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네.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제 방송을 많이 경제 관련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빅데이터 분석도 꼭 필요한 것이 네. 실제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엔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썸트렌드 대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무료로도 물론 이제 유료로도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 또 구성이 있고 또 간단한 구성은 무료로도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럴 때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바닥에 부동산 민심이 좋구나 이런 걸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빅데이터로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더니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오는 것이 망하다예요. 이건 지금 상황이 네. 좋지가 않아요. 강력하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담. 이게 금리 부담이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 그다음에 경기 침체, 나쁘다 피해 순으로 나타나요. 네. 물론 모든 내용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성 연관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라는 것이 바닥 정서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도구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올해 여러분들은 이제 명쾌한 설명을 원하시니까 올해 2022년은 부동산의 연초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부동산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하셨지만 그것은 고금리의 벽에 일단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저는 원하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에 사기는 쉽지 않다. 다만 노려본다면 좀 자산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부동산 쪽으로 좀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 준비가 된 분들 중에서 급매물 정도, 네. 급매물 정도의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내년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네. 이야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뭔가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네. 게 사실 지금 지표로 음. 지금 빅데이터로 드러나는 것 같으면 정말 망하다, 부담, 예. 피해, 나쁘다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부동산 지금 시장의 동향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전반적인 상황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네. 올해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특히 네.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달라요.
서울, 경기, 인천은 특히 이제 경기도도 뭐 수원이든 또는 성남 또 과천 정도는 항상 좋았던 부동산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죠. 또 이제 일기 신도시가 좀 들썩이는 것도 정책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데 당장 올해 좋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욕심내는 건 이제 수도권일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제 서울로 와서 살 테고 또 서울 내에서도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온다면 자 수도권을 도전하기는 올해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래서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더 금리, 이 글로벌 경기 자체가 조금 더 금리 상황 속에서 좀 개선되는 내년 정도 시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테고 올해는 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대출 금리거든요. 대출 금리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초고금리 현상에서 이 영향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받고 있는 압박이에요. 그런 만큼 이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부동산부터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주나 이건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정말 한 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급매물. 아, 네.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기회, 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도 충분히 파악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갈아탈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그것도 지금 1가구 2주택에도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복잡한 셈법의 올해 부동산 시장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다 규세완 네. 공급을 많이 하고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는 것도 이게 지금 법안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대치 국면인데 네. 이 부분도 일정 수준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부동산 직접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금리 상황 이런 상황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압박을 좀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서울의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네,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뭐 9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여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 탓만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 또 예. 어떤 원인들이 지금 이러한 좀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네, 가장 너무 크겠죠. 지금, 네. 큰 부분이고 일단 양도 거래세도 그렇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완전하게 해소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충분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이제 좀 경색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상황에서 부동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개인도 그렇지만 지금은 심지어는 개인이 아닌 뭐 법인도 힘겨울 정도거든요. 왜 부동산을 많이 취득을 한 상태에서 본인의 경제적인 또 자산 능력이나 이런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초반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던 일이고 그 위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극도로 힘든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의 정책만 보면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만해요. 네. 하지만 지금의 때 자체가 때가 너무 안 좋은 때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들이 빛을 발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1년이나 2년 정도는 더 지나야 네. 심지어는 2024년 총선 이후가 좀 지나야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경제적인 투자의 수단으로 가져가는 또 개인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그때서야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까지는 좀 조율하고 좀 시간이 또 시간을 기다리면서 완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봐야 되겠죠. 네.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저희가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좀 이전에 박근혜 정부와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는데요. 지금 이 새 정부의 정책들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 보실까요? 가장 핵심은 공급이겠죠. 공급, 아무래도 네. 워낙 공급이 없고 대부분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파트 주택 공약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270만 호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한 150만 호 정도는 다 수도권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서울 지역 또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은 너무- 일단 이 공급이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도 그렇고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수두룩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것이 박원순 전 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나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이 쉽게 허용이 되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있고 또 종부세나 거래세 문제도 있었던 것이고 재산세 문제, 부동산 관련 세금도 상당히 고세율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도 쉽게 여유분을 내놓지 못하는 자가 한 주택 위에 다른 주택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공다 규세완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 공급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 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대선 때는 정말 이 유권자들이 기에 솔깃 모든 이 유권자들이 한 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정말 목말라하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270만 원 이야기하면 다른 후보는 뭐? 난 300만 원이야. 근데 그게 실제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공급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공급이 됐냐? 전혀 턱없이 부족했어요. 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은 여러 가지 또 개발 규제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강 주변에도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그 노후화된 아파트 자체가 초과이익 환수도 있고 용적률도 있고 수도권 개발 규제에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네. 자, 세금 문제는 아니에요. 이 규제들을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단축해서 진행이 되느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공급 계획에는 신규 부지에 새 집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서 12층, 15층 하는 아파트를 50층, 60층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빠른 속도로 실제 이주하고 이것을 재건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 최대 6년, 7년 걸리기도 그 이상 네. 걸리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걸 얼마나 짧게 좁혀서 윤석열 정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느냐. 저는 핵심은 이것인데 특히 이제 올해가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면 올해 얼마나 빨리 이 재건축, 재개발 부분을 급속도로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재정비 계획을 원희룡 장관이 내놓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 장관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큰일 날 뻔했네. 대통령까지도 발끈했어요. 네.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좀 지금 더- 일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곳이 일산 분당. 그게도 지금 노후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 그 우리가 원했던 지역의 강남이나 서울에서도 노른자 위에 아파트가 재건축돼야 12층, 15층 엄마 아파트도 지금 다 그런 네. 아파트들이 너무 재건축되는 오래돼서. 시점에 네. 바로 이 부동산 경기가 같이 맞물려서 이제 네. 그때는 이제 금리가 내년부터는 조금 진정된다는 그런 전망도 가능하잖아요.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지금 뭐 일단 규제 완화를 좀 예. 미리 준비해 둬야지 이제 다가올 내년이라던가 이제 음. 부동산 시장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예. 지금 여소야대 국면 지금 음. 있습니다. 근데 총선까지는 이제 2년이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부의 새 정책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로 지금 좀 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공다 규세완 규세완. 이거 꼭 외워두세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딱 좋은데요. 그죠. 수능에 나오는 규세완. 제가 좀 더 좀 말이 되게끔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어. 근데 공급은 다 많이 네. 그다음에 규제와 세금은 많은데 네. 민주당도 공다는 공감해요. 네, 동의하고 있죠. 공급은 많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규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세금이 완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려요. 지금 세금 부분에서 그렇죠. 좀 그 세금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종부세와 관련된 부분도 네. 지금 다주택자도 그렇지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이 주택 가격이 상당히 이제 고가인 경우에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또 국민의힘은 상당히 완화해주자는 입장이고 네. 적극적으로 민주당은 그건 안 돼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네. 공급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건 지금 청년 세대들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신혼 청년 세대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지난 대선 때의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마포나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노른자위 땅에 얼마나 공급되고 내가 한 2, 3년 뒤에 계획으로 주택 청약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려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나의 어떤 투자의 전략으로. 그렇죠. 연장선상에서 함께 묶어서 가는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서로 대치 국면이지만 민주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도 그렇고 공급만큼은 총선 때도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공급 안 되냐? 너나 할 것 없이 공급하자는 의견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2024년 총선 때 또 여야가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세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밖에. 하지만 공급과 관련되는 부분은 공통적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좋아요, 구독.